자, 210쪽에 기출문제 좀 보죠. 210쪽에 저당권 기출문제의 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미치죠. 예, 이건 부합된 거니까 당연히 미치고. 예,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미치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미치죠. 앞에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치고 전부 다 미치죠. 답은 5번이고. 자, 5번 저당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안 되는 건 뭐였냐면 지역권.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죠. 항상 채권이랑 같이 가야지 저당권만의 분리양도는 있을 수 없죠. 답은 간단하게 2번이고요.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치고요.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아까 제3취득자 지위에서 우선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6번 기출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죠. 네, 다 우리 합격점 맞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좀만 버티면 돼요. 이제 74일 남았나요? 아, 써있군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 덥고 힘든데 무리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 반복해서 보셔도 기출문제에서 어차피 뭐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몇 점 맞으시면 돼요. 그래도 한 7, 80분 맞아야죠. 결혼 잘하시나 봐요? 예. 딱점 맞으면 결혼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70점 이상은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도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문마다 막 시간 들여서 보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지문 나오면 빨리 다른 지문 보고요. 5개 지문을 다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보시든 이 문제집을 보시든지 간에 5개 문제 중에 모르는 지문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험장까지 가서도요, 5개 문제를 완전히 알고 답을 맞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맞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다가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뭐 가볍게 합격점만 맞으면 되니까 지금 하시는 정도만 반복해서 보셔도요,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모든 문제,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전 과목의 기준은 기출문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합격에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맞춰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좀만 이제 74일만 지나면 축 합격이니까 힘내시고. 6번 볼게요. 6번. 이런데 또 바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저당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제거와 예방은 돼도 반환 안 되고.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당연히 틀렸죠. 등기 안 하면 제3자가 어떻게 알아야죠? 그래서 부합물 종물은 배제한다는 특약할 수 있고 이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분 및 지원배상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변제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당연히 전부 면제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년분만 또 근저당이면 최고액만 변제하면 돼요.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절대로 분리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협의 취득 나왔죠. 그러면 보상금 물어보겠죠.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협의 취득은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저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저당으로 공동저당, 근저당 나오죠. 공동저당권은 채권이 있는데 담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X, Y 부동산에 갑이 공동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은 전부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각 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뭐 공동저당이라는 취지 등기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지만 당연히 갑의 이름으로 등기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가 무효면 이 저당권 하나가 무효면 나머지도 무효예요? 나머지는 유효해요?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공동저당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배당의 문제가 기본인데 배당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순차배당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시배당을 먼저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시배당을 선택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얼마씩 배당받아가느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는 중요한 말이 뭐예요?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이 368조 1항의 이 규정은 후순위자가 있을 때만 적용해요? 없어도 적용해요? 그렇죠.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빌려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근데 경매 대가가 X 부동산이 2억 원이고 Y 부동산이 1억 원이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X, Y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는 거예요? 경매 대가가 어떻게 돼요? 2대 1이니까 1억 5천을 2대 1,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1억 원. 여기서 5천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죠. 만약에 이제 후순위자가 있다. 병과 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도 1억 원. 이렇게 후순위자가 있으면 얘가 여기서 1억 원 받아가고 남는 돈이 얼마야? 1억 원이니까 후순위자가 이렇게 내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배당은 간단해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계산하고 남는 거 있으면 후순위자가 받는 거고요. 남는 거 없으면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억 원 빌려줬어요. 2억 원. 얼마를 우선 면제받아요? 남는 돈이 얼마예요? 1억이니까 1억 받고 우선 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고 이시배당은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X부동산에 이시배당을 합니다. 그럼 X부동산 이시배당하면 얼마를 받아가요? 전부를 받아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얘가 동시배당했다면 여기서 1억 원을 받아가고 여기서 5천만 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얼마를 받아갈 수 있었어요? 1억 원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시배당을 선택하면 여기서 남는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5천만 원 덜 받아가게 생겼죠.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368조 2항에서 선순위자가 동시배당 시 받아갈 돈을 차순위자가 대위합니다. 그러면 얘가 동시배당이 아닌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다 받아갔으니까 갑이 Y 부동산에서 5천만 원 받아갈 거 있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시배당하면 여기서 1억 원, 여기서 5천만 원 받아갈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얼마를 받아갔어요? 다 받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Y 부동산에서 갑이 5천만 원 받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걸 누가 대신 받아가라고요? 차순위자가 대신해서 받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이시배당이죠. 그래서 동시배당하면 말 그대로 경매대가 비례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시배당이라고 하면 동시배당 시 선순위자가 받아갈 것을
차순이자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걔가 대신해서 받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병과 정 중에 누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병이. 그럼 정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정보다 갑이 얼마를 받아갔을 거야. 5천만 원 받아갈 건데 이 병이 갑이 동시배당 시 받아갈 것보다 더 받아가요? 그만큼만 가져가요. 그만큼만 가져가니까 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이 규정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도 적용되느냐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건물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되어 대지를 포함해요. 대지를 포함하죠. 그러면 채권이 있는데 담보가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막 받아가면 안 되고 이때도 경매대가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20배당할 때 이 대위한다는 규정은 이 공동담보물이 모두 다 뭐일 때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부동산일 때만 적용하는 거고 하나가 부동산이 아니라 선박인 판례 있었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X 선박하고 Y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후순위자 병이 있었고요. 근데 이 갑이 선박에 대해서 20배당을 했다. 그러면 이 피해볼 수 있는 병이 Y 부동산에 대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대위 들어간다는 규정은 둘 다 뭐일 때만? 부동산일 때만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본 그림은 이 부동산이 2개 다 누구 거야? 을 거. 채무자 소유. 그러면 비교되는 그림이 있었죠? 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X 부동산과 그리고 병이 소유하는 Y 부동산의 공동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얘가 1억 5천만 원 빌려줬고 이거 2억 원, 요거 1억 원이다. 자, 동시배당을 했을 때 갑이 XY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받느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건 하나는 채무자 거고 일부가 물상 보증인 소유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이 지문은 틀려요. 이때는 물상 보증인 소유가 들어가 있으면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 건물에서 전액 배당을 받고요. 부족할 때만 보증인 건물에서 배당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매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후순위자로 있어요. 그러면 20배당을 했을 때 얘가 채무자 소유의 건물을 20배당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 쪽에서는 보증인 건물에 대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채무자께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 건물을 20배당하면 물상보증인 쪽에서 채무자 건물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 것을 20배당 했느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채무자 건물을 20배당 했어요. 그럼 이건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을 자기 건물로 갚은 거야. 그럼 채무자가 돈 갚은 다음에 보증인에게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 쪽을 20배당 했다면 채무자 쪽에서는 보증인 건물에 더 이상 찝적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건물을 20배당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자기 건물로 누구 돈을 대신 갚은 거예요? 채무자를 갚아준 거죠. 그럼 보증인 쪽에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 건물에 20배당이 됐다면 보증인 쪽에서는 채무자 건물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쪽의 후순위자와 물상보증인 쪽에 후순위자가 있다면 누구를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물상보증, 대신 갚아준 사람을 우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다가 채무자 소유 건물을 경매 이러면 뭐라 하다가 있다요 없다요? 채무자 걸 경매했어요. 그럼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뭐라 하다가
물상보증이 소유 건물을 경매했대요. 그럼 마지막에 이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럼 누구 거랬느냐? 채무자 거였으면 지가 빌린 돈 지가 갚았으니 보증인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물상보증인 걸 경매했다면 대신 갚아준 거니까 채무자 건물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교재를 볼게요. 기출문제 7번 바로 볼까요? 바로 봤는데 별로 안 보고 싶죠? 예. 길어요. 보세요. 211쪽의 7번.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정이 Y 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3억 원 빌려줬나요? 3억 원 빌려주고 XY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자가 X부동산의 병이 정인데 병은 2억 4천이었나요? 2억 4천이고 얘는 1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죠. 동시배당을 합니다. 그럼 동시배당하면 제일 먼저 뭘 찾으셔야 돼요? 경매대가. 그럼 경매대가가 얼마예요? X가 4억, Y가 2억이죠. 그러면 2대 1이에요. 2대 1이면 동시배당 시 갑이 XY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냐면 2억 원과 1억 원으로 다 받아가겠죠. 근데 지금 질문에서, 문제에서는 누가 받아가는 걸 물어봤어요? 정이 Y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가겠어요? 이게 2억짜리인데 1억 받아가니 남는 돈 1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가고, 그럼 병은요? 2억 남았으니까 2억 받아가고 4천만 원 일반 채권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경매대가로 몇 대면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답은 4번이죠. 4번. 1억 6천 아니고 조심하셔야죠. 남는 돈 1억밖에 없으니까 1억 원만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 한번 보죠. (222쪽에) (27번입니다) 27번. 역시 계산 문제인데,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면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 뭘 찾으셔야 돼요? 경매대가가 어떻게 돼요? 3대 2대 1이에요. 3대 2대 1. 그럼 받을 돈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대 2대 1에 A 부동산은 3이니까 A 부동산에서 얼마 받아가요? 1억 5천만 원의 절반이죠? 그러면 7,500이고 B 부동산에서? B 부동산은 3분의 1이겠죠? 5천만 원. C 부동산은 2,500만 원이죠. 받아갈 돈은 5천만 원. 답은 3번이죠. 예. 되셨어요? 예. 갑이 을한테 ABC 부동산이고 얘가 1억 5천만 원 빌려줬대요. 그리고 공동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경매가가 9천, 6천, 3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동담보가 3개 나오면 그 대가는 다 3대 2대 1이에요. 그렇죠? 학자들이 다 이렇게 3대 2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3대 2대이면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3이니까 그렇죠. 약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1억 5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7,500만 원 배당 받는 거고 7,5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배당이고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2,500 되겠죠. 그래야 1억 5천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어디서 받아갈 돈을? B부동산에서 받아갈 돈을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가 답이냐면 5천만 원 답이죠. 계산되시죠? 예, 가장 기초적인 게 이 배당할 때 얼마씩 배당받아가느냐 물어보는 게 공동저당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28번 보죠. 을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은 을 소유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병은 X가옥에 정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은 X가옥이 2억 원, Y토지는 1억 원이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20회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2번.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갑은 X가옥으로부터 1억 원, Y토지로부터 5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지금 나온 것처럼 1억 원 5천만 원인데 주어진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동산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어디서 먼저? 채무자 건물에서 전액 배당하고 부족할 때만 Y부동산에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2대1의 비율이 아니라 어디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채무자 건물에서 전액 배당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가 물상보증이 소유면 경매대가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건물에서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예전에 15회 추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만 해도 2번이 옳은 지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바뀐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3번. 갑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받은 경우 누구 거 경매했어요? Y토지니까. 물상보증인 거죠. 그러면 정은 물상보증인 쪽의 후순위자죠? 갑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물상보증인 거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면 된다 그랬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4번. 갑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갑은 병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 4번? 4번은 너무 당연한 거죠. 순서가 지금 그림이 물상보증인은 이름이 안 나왔고 지금 여기 사례에서는 병과 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부동산 실행하면 병이랑 갑 중에 누가 선순위예요? 그럼 갑이 당연히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고 5번. 갑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면 자 누구 거예요? 채무자 거죠. 그럼 마지막에 행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구 거라느냐? 채무자 쪽에 20해당하면 채무자 쪽에서는 보증인 건물에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물상보증인 거랬다면 대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 없는 나대지상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365조 이하여 그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어떤 형태인지 그려지시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갑소유 토지의 갑소유의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물을 철거했다잖아요. 그럼 철거하면 뭐랑 같아진다고요? 나대지에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일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고 2번. 동일한 계약상의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 설정 합의와 각각의 등기가 설정되었다면 등기법상 공동저당 관계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저당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2번은 등기법 관련 내용인데 판례 확인만 해두세요. 그래서 공동저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이니까 각각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안 하면 공동저당권자 아닌데 근데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법상의 공동저당 관계라는 표시 등기를 안 해도 공동저당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2번은 그 얘기고 오른쪽에 3번. 주임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 반환 청구권자는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해당 소액주택 임차인에게 그 경매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하여 대지와 건물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한다. 길게도 있지만 이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도 토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되기 때문에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 대가 비례 368조 1항의 유추 적용을 받는다라고 있고요. 4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먼저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대위하려면 공동담보가 전부 다 부동산일 때만 된다고 했고요. 5번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없어도 적용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공동저당이고요. 여기까지 딱 풀어오셨나요? 네. 예, 그럼 근저당은 그냥 듣고 푸세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하면 우리 마지막 날 보강 시간이 좀 줄 수 있으니까. 예. 이것도 물권법 끝내는 게 깔끔하잖아요. 예. 제가 왜 진도표를 쓸 때 공동저당권까지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저당까지. 예. 자, 금방 끝납니다. 예, 일단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 채권액을 증감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이 을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을은 수시로 변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채권액의 증감을 보면 이게 이제 채권액이고 이게 이제 시간인데 첫 달에 갑이 1억 원어치 대주고 을이 결제 좀 하고 많이 대주고 다 갚고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해요. 근데 1월 1일 현재 12월 31일이 끝나게 되면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갑의 외상 채권이 얼마인지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죠. 이때 설정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의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주고 또 채무자를 등기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최고액을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필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같은 건 등기 필요 없고요. 근저당권이란 뜻, 채무자, 최고액을 등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때 을이 결제를 모두 해서 채권이 완전히 소멸됐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소멸되느냐?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저당권도 소멸해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종성이라고 했죠. 근데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부종성의 완화 또는 부종성의 예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부종성이 완화되고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이 요구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했어도 기본계약이 끝났어요?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면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고 계약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감 변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고액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가 있었냐면 최고액 속에 이자는 산입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이 정해요. 그러면 지연이자가 지연배상이 1년분에 한정하여 담보되느냐? 아니죠. 우리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 1년분만 우선 변제해준다고 했죠. 근데 근저당권은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최고액 안에만 포함이 되면 이거는 상관없이 최고액까지는 몇 년치라도 전부 다 배당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고 보니 총 채권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갑은 원칙적으로 2억 원을 전부 다 우선 변제 받아요. 1억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총 채권액이 2억인데 1억 원까지만 우선 변제해 주는 건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얼만큼 변제한다고 했어요? 얘는 전부 변제. 근데 제3취득자나 물상부 증인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실행 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느냐? 실행 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돼. 실행 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최고액에 넣어서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액이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 변제 한도냐? 이게 이제 문제였죠. 우리 판례는 뭐로 봐요? 우선 변제 한도지 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져야 되고요. 이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증감 변동하다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 이제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제 확정되면 더 이상 계약상의 채권이 증감 변동될 수 없어요. 그래서 증감 변동하다가 여기서 계약이 끝나고 이 근저당권 설정해 둔 것이 채권액이 8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늘려서 계약 기간 한 달 늘려서 1억 원을 맞추면 우선 변제는 1억 원이에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러니까 확정된 후에 증가된 부분은 담보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확정된 후에 계약을 통해 증가된 부분은 담보될 수 없는데 이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있을 수 있죠. 얘는 최고액까지는 담보가 된다라고 했죠. 확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정되면 얘는 뭐랑 같아진다고 했냐면 8천만 원짜리 일반 보통 저당권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부종성이 요구될까요? 우리 일반 저당권이랑 같아졌다고 했어요? 그럼 일반 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요? 요구돼요? 요구되죠.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는 부종성이 요구가 됩니다. 일반 저당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확정된 8천만 원 채권이 A에게 양도되면 근저당권이 같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요. 일반 저당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확정되기 전이에요. 확정되기 전이면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시적 개별 채권이 이전하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의 양도로 근저당이 따라가려면 언제 이후에만? 확정된 이후에만 되는 거지 확정 전에는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채권 양도로 근저당이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확정되는 사유 중요한 거 뭐 있었냐면 경매 신청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경매 신청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와 후순위자가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저당권자가 하면 신청 시에 확정. 자기가 한 거니까 바로 확정이고요. 후순위자가 하면 그렇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죠. 그러면 자기가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액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 확정의 효력이 번복돼요, 번복되잖아요.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죠. 이제 문제를 볼게요. 30번. 틀린 것입니다. 1번. 223쪽에 30번이에요. 1번.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제3취득자 대신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라고 돼 있으면 OX예요. 틀려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아까 봤죠?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했고 3번. 물상부 증인도 역시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요.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죠. 그럼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자가 한 거니까 확정되죠.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확정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 이미 확정됐으니까.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3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확정되기 전. 양수인에게 넘어가려면 언제 이후라고요? 확정 이후. 확정된 후여야 되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3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일단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이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그거 변경하면 후순위자가 피해를 입어요? 상관없어요. 최고액을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승낙을 요하지 않고요. 그럼 만약에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면 변경 전에 것도 담보돼요? 변경 후에 것만 담보돼요? 변경 후에 것만 담보되고 변경 전에 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확정된 후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건 담보될 수 없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나 지연이자가 담보된다. 최고액 범위까지는 담보되고요. 32번 지워버리시고요. 대신에 그 33번을 32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에 34번을 33번으로 바꿔주세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면 뒤에 해설 보니까 이게 편집하다가 중복되면서 답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맞추려면 32번 지워버리시고 33번을 32번으로 34번을 33번으로 좀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예,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문제가 또 중첩되면서 이렇게 됐나 봐요. 33번 볼게요. 밑에 근저당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 채무로 예정된 원본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그때까지의 잔존 채무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당연한 얘기고 어찌되었든 기본 계약이 끝나버리면 채권액은 무조건 확정이에요. 확정.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다. 누가 했어요? 누가? 후순위자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하면 신청시지만 후순위자가 하면 매각대금 완납시죠. 3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 안 해도 되고요. 근저당의 취지, 채무자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4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일부가 대위 변제된 경우에 이에 수반하여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 없다. 근저당이 채권 따라서 가려면 언제 이후에 돼요? 확정된 이후, 확정된 후에 되죠. 5번.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에 대해 그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채무자요. 그럼 채무자한테는 최고액까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전액이요? 전액을 주장할 수 있고. 2번.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격려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중요한 말은 뭘까요? 셋째 줄에 다른 원인이 핵심이에요. 다른 원인. 일단 넘어가고요. 3번 보세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돼요. 누가 있으니까?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끝났으니까 의사가 없으면 소멸시킬 수 있고요. 5번.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언제 건 안 된다고요? 변경 전에 건 안 되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돼요. 답이 을하고 이제 이 기본 계약을 통해서 채권액이 증감 변동돼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 갑의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어요. 얘는 뭐예요? 얘가 채무자입니다. 얘가 이제 물상 보증인이죠. 근데 이제 채권액이 확정되자 얘가 그 채무를 다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기본 계약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근데 이 갑과 병 사이에는 예전에 다른 원인으로 갑이 병에게 채권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까지 담보되어 기본 계약에서 발생한 것만 담보돼요. 당연히 근저당권은 기본 계약에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건 여기에서 담보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2번 질문의 핵심어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죠. 211쪽에 8번. 보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8번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졌다. 확정되는 시기예요. 언제요? 후순위자가 한 거니까. 매각되고 만납시다. 좀 쑥스럽죠? 답은 2번. 예. 예. 뭐 시험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난이도는 예상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는 쉽다면 하나는 어려운 거예요. 1차에서. 개론과 민법이 있잖아요. 둘 다 어렵진 않아요. 민법이 쉬우면 개론이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개론이 쉬우면 민법이 좀 어려운 거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둘 다 어렵게 나오면 데모해야죠. 그렇죠? 예전에 15회 때 둘 다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막 과락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명확히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매년 번갈아 가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17회 어려웠다, 18회 쉬웠다 이렇게 되면 개론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뭐 꼭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쉬울 수도 있고 2년 연속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난이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막 그런 얘기 돌아요. 시험 다가오면 출원자가 많아서 이번 문제 되게 어렵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들 그런 얘기해요.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출제가 되고 시험지를 받아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난이도라는 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시는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곧 이제 합격의 날이 다가오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 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셨던 거, 쉬운 거, 중요한 거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어차피 100점은 필요 없어요. 옛날엔 100점 맞으면 수석하면 수석자를 발표했었어요. 수석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그러면 학원에서 막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때 수업하는데 수석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뭐 이 보상 축하금으로 뭐 500만 원 드렸나? 뭐 학원에서 뭐 그랬을 거예요. 네. 어떤 학원에서 제가 나가는 학원에서 그 원장님이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원에서 수석 나오면 내가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근데 수석이 나왔어요. 자동차는 못 사주고 뭐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으니까 맨날 학원들이 막 수석 배출자 이런 광고나 하고 이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분이랑 수석 합격한 분이랑 누가 더 거래 많이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막 용감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몇 점은 중요하지 않고 몇 점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합격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득점 노리고 뭐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